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 남성의 절반이 54세 이전에 첫 직장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는 현실을. 얼마 전 56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 한 장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석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은 세 자릿수로 줄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50대, 60대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겼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50대 초반에 끊어집니다. 그 사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길어진 노후는 버티기가 아니라 버거움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환 가치를 키워 재취업의 벽을 넘고 노후의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20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더 멀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이 차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 토요일 오전 주차장에 세워둔 10년 된 은색 소나타 옆에서 아들이 툭 던진 말이었다. 차체 곳곳에는 작은 흠집과 도색 벗겨짐이 있었고 핸들을 잡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창문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박성만 씨는 작년 봄까지 서울의 한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27년 동안 현장을 뛰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붙들고 살았다. 그는 스스로를 현장형 관리자라 불렀다. 아침 회의 전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 생활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고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서류 한 장처럼 조용히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 숫자만 보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돈의 절반은 은행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쓴 신용대출이었다. 남은 돈은 2억이 조금 넘었지만 부동산 세금과 부모님 병원비, 2달 뒤 결혼하는 큰딸이 혼수 자금으로 나가니 통장은 순식간에 비어갔다. 아버지, 이번 달에도 전세 대출, 이자 오를 거라네요.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날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기준금리가 한 번 오를 때마다 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는 도와달라는 말 대신 한숨을 길게 삼켰다. 퇴직 후 한 달은 집 안정리에 시간을 썼다. 옷장 속 오래된 와이셔츠와 낡은 안전화를 정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둘째 달부터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50장이 넘는 지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장은 몇 줄짜리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면접 기회를 얻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면접관의 눈빛은 왜 이 나이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요. 저희 팀원 평균 연령이 32입니다. 조직 적응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인사 담당자의 말이 마지막 면접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생활비는 매달 마이너스였다. 아내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돌았다. 저녁 식탁 위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고등어 대신 오징어가 자주 올라왔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방 전등을 꺼두고 겨울에는 내복 2겹을 껴입었다. 그럼에도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그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우리 차 다음 검사 땐 통과할 수 있겠어? 아내가 운전석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은 탈만해. 기름값만 잘 관리하면 돼. 그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량 보험 갱신과 정비, 비용이 겹칠 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시간 자유롭고 수입 괜찮다는 말에 혹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발품을 팔아도 계약한 건 성사시키기 어려웠고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었다. 3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는 그 돈으로 아내 생일 선물 대신 쌀과 참기름을 샀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큰딸이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 부모 집에 들른 것이다. 아빠,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 나랑 손 꼭 잡고 걸어야 해.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딸의 행복한 순간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의 친구 중 몇 명은 퇴직 후 카페나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매출을 갉아먹었고 손님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빚만 늘어났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함부로 창업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차는 여전히 10년 된 소나타였고 주차장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 차가 내 마지막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웃 김 씨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안에서 들끓는 감정을 말로 꺼내진 않았다. 퇴직 1년이 지나던 초봄, 박성만 씨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단지를 발견했다. 무료 강의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외로 자리가 꽉 차 있었다. 강사는 지금 가진 경험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강사가 말하는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들떴다. 내가 가진 게 뭐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흰 종이를 놓고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하나씩 적었다. 현장 관리, 공정 계획, 안전 교육, 협력업체 조율. 적다 보니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일단 적어두기로 했다. 며칠 뒤 예전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중소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수락했다. 교육 당일 그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안전모와 조끼를 챙겨 입는 순간 오랜만에 예전이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나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왠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프리랜서 안전관리 강사로 몇 건의 강의를 맡게 됐다. 한 달 수입이 예전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마음속엔 작은 자신감이 싹 텄다. 그는 이 일을 더 키우기 위해 SNS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계정 만드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현장 사진과 간단한 안전 팁을 올리자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다.
지방 현장까지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 큰딸 결혼식이 다가오자 예식비와 혼수 대금이 몰아쳤다. 카드 결제일이 겹친 날 그는 소나타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접었다. 이 차 없으면 강의도 못 가잖아. 주차장에서 차를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여름이 지나자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중장년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건설 현장, 노하우를 전해주는 일이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그는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한 창업자가 말했다. 선생님 조언 덕분에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였어요. 덕분에 사업이 한숨 돌았네요. 그 말은 오래 귀에 남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빠듯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은 줄어들었다.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 다음 강의 장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그의 마음가짐은 점점 단단해졌다. 연말 그는 소나타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이 차가 날 버틴 거네. 퇴직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나타는 그를 새로운 현장으로 새로운 사람들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안에서 그는 예전 부장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모두 안고 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년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자. 오래 못 가도 돼? 하루라도. 아내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작은 계획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선 같았다. 그는 여전히 50대 후반, 참 애매한 나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교환 가치를 키우며 남은 날들을 소나타와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현재 강원도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마당에는 사과나무와 블루베리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담장을 물들인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는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가 감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주방 창가에 놓인 커피 머신을 켜 2잔의 커피를 내린다. 이 모든 일상은 그가 50대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결과였다. 김 씨는 40대 후반까지 서울의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그는 소비를 절제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이나 투자에 돌렸다. 30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습관이었다. 사무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이 새로 생긴 식당으로 몰려갈 때 그는 도시락을 챙겨 회사 옥상에서 식사했다. 술자리는 꼭 필요한 모임에만 참석했고 귀가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의 철저한 재무 관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35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간 요양 생활을 하게 됐다. 그때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 압박과 돌봄의 고통은 김 씨에게 깊은 교훈이 됐다. 그는 내 노후는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째, 퇴직 시점에 목표 자산을 설정했다. 최소 8억 원의 순자산, 부채 없음, 그리고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사업을 병행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주고
지방의 소형 상가 한 곳을 월세로 돌렸다. 동시에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았다. 둘째, 은퇴 후에도 교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했다. 그는 전자부품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50대 초반부터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산업기사 시험 대비 교재를 집필했다. 처음에는 부업 수준이었지만 점차 구독자와 수강생이 늘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들어왔다. 그는 이를 전액 재투자했다. 셋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다. 매일 5km 이상 걷기, 주 3회 수영,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였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덕분에 은퇴 시점에도 혈압, 혈당, 체중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2018년 그는 56세에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이미 부채는 없었고 투자 자산은 7억 원에 달했다. 매달 부동산 임대료 180만 원, 배당금 70만 원, 온라인 강의 수입 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생활비를 감안해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남았다. 은퇴 후 그는 강원도에 40평 규모의 단층 주택을 지었다.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적용해 난방비를 최소화했다. 마당에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심어 식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 아내와 함께 매주 한 번은 인근 마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계절마다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올레길, 일본 북해도, 유럽 트레킹까지 다양한 여정을 소화했다. 김 씨의 가장 큰 자부심은 돈 걱정 없는 일상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와도 대형가전 교체가 필요해도 자녀가 손주 학원비를 부탁해도 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이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매월 가계부를 쓰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습관은 은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의 하루는 바쁘다. 아침엔 텃밭 관리, 오후엔 온라인 강의 촬영이나 교재 집필,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가끔은 예전 직장 후배들이 전화를 걸어 선배처럼 은퇴 준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김 씨의 대답은 늘 같다. 나이 들어서도 가치를 팔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고 소비를 절제하며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자산이 은퇴 시점보다 늘어 12억 원을 넘어섰다. 주식 배당과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강의와 집필 수입은 여전히 꾸준하다. 무엇보다 그는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매년 봄이면 사과꽃이 필 때 딸과 사위를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여름엔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다. 가을에는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한다. 그의 집 거실 한쪽에는 세계 지도와 다음 여행지 리스트가 붙어 있다. 올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내년은 캐나다 로키 산맥이 목표다. 그는 말했다. 돈을 모으는 건 수단이고 시간을 즐기는 게 목적이죠. 준비를 하면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철저한 계획, 소비 절제, 꾸준한 자기개발, 건강관리라는 4가지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가 30년 전 세운 노후는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오늘도 그의 마당에 피어난 꽃과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박성만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과 김정호 씨처럼 철저히 대비한 사람의 노후는 출발선부터 달라집니다. OECD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 2024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 약 6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잡더라도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분석은 더 구체적입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이 기존 경력과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면 평균 임금이 퇴직 전보다 25%에서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벌이는 줄고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창업자의 사업체 5년 생존율은 약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경기 변동, 임대료 상승, 운영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면 폐업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영국 국가통계청 자료에서도 55세 이후 창업자의 평균 사업 지속 기간이 3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씨처럼 은퇴 전부터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마련해 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 전에 부동산 임대료, 금융자산 배당, 프리랜스나 컨설팅 수입 등 최소 3개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은퇴 후 빈곤율이 약 60% 낮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원을 여러 갈래로 두는 것은 자산 유지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고령층의 고용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성인 역량 조사 PIAAC에서도 55세 이상 그룹은 25세에서 34세 그룹에 비해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평균 30점 낮았는데 이 격차가 재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온라인 강의와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지털 역량 덕분입니다. 건강관리 또한 재정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월드 뱅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가구의 약 10%에서 12%가 매년 재앙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를 말하며 장기 요양과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잠식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활동을 지속할 체력과 여유가 줄어들고 결국 생활 수준 전반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의 안정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소득원을 하나만 두는 것은 위험하며 은퇴 전부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비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고령층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학습,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은퇴 전 현금 흐름 다변화를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가 보여주듯 박성만 씨처럼 아무 대비 없이 은퇴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김정호 씨처럼 장기 계획과 다변화된 수익 구조, 기술 적응, 건강 관리까지 병행한 사람은 길어진 은퇴 기간에도 안정과 자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현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천 방안과 현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원을 다변화하라. 둘째, 기술과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라.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실제로 서울시는 중장년 제도약 지원센터를 통해 50대, 60대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창업 컨설팅,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경력 매칭형 재취업과 공공분야 단기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행정 지원, 문화관광 해설, 지역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 60시간에서 120시간 근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 정착 지원금, 농기계 사용 교육,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인의 경험과 적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어르신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검진, 운동 처방, 영양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남 순천시는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취약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해 은퇴자의 경력에 맞는 단시간 근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결합니다. 유럽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 많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전문가 파견제를 통해 은퇴 기술자와 중소기업을 매칭해 단기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프랑스는 인터젠 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이 청년과 함께 창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복지건강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노후 문제를 개인 노력만으로 풀기보다 제도 지역 사회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건강 검진 네트워크 형성을 병행하길 권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 지역과 제도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은퇴 후 20년, 30년도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과 선택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저녁, 지나온 길은 발자국으로 남고 앞으로 갈 길은 선택으로 빛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래된 소나타의 핸들을 잡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십 년 전부터 미래를 그리며 은퇴 후에도 자신이 만든 수익과 건강, 그리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설렘 속에서 하루를 엽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60대,
70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풍경이 황혼 속 고립이 될지, 노을빛 속 행복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며 내 손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눈물 대신 웃음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과 900만 원 버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이 더 많아도 행복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행복의 문턱을 계속 미래로 미룹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는 58세 김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조금만 더 모으면 편해지겠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질병과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한꺼번에 닥치자 통장은 빠르게 바닥이 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돈을 모으며 미뤘던 여유와 행복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는 건강과 일자리, 인간관계가 동시에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덜하는 생각으로 버티면 결국 돈도, 시간도,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달 얼마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진 돈 안에서도 삶을 만족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놓친다면 그 행복의 문턱을 평생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로 61가 된 이정호 씨는 한때 영업의 달인이라 불렸던 사람이다.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30년을 버텼고 마지막 직함은 부장이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주말이면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쳤다. 집 현관 한쪽 구석에는 15년 넘게 사용한 골프백이 아직도 서 있다. 손잡이는 닳아 가죽이 벗겨졌고 바퀴는 한쪽이 틀어져 있다. 그 골프백을 볼 때마다 정호 씨는 회사 다니던 시절을 떠올린다. 한 달에 얼마를 벌면 행복한지에 대해선 생각조차 없던, 오직 다음 달 실적과 올해 인센티브만이 머릿속을 채우던 시절이었다. 퇴직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회사의 구조조정 발표가 있던 날 인사팀에서 부른 전화를 받고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커리어의 마침표였다. 위로금과 퇴직금, 그리고 자녀 연차 수당까지 합쳐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처음엔 안도감이 들었다. 이 정도면 앞으로 한 달에 300만 원만 써도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는 이렇게 계산하며 아내와 함께 저녁에 고깃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여보, 이제 우리도 여행 다니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그동안 못한 거 하자. 아내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행복한지 따지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계산은 무너졌다. 첫 해에는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딸의 결혼 비용도 5천만 원 보탰다. 아들 대학 등록금, 주택 보증금 지원,
명절 때마다 오가는 현금 봉투.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매년 올랐고 2025년 들어 전기요금이 또 인상된다는 뉴스를 보며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지난달 생활비가 450만 원이나 나왔어.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퇴직금 다 쓰겠어. 아내의 말이 뼈에 사무쳤다. 정호 씨는 가만히 낡은 골프백을 바라봤다. 퇴직 후 한 번도 필드에 나간 적이 없다. 골프장 그린 위에서 스윙을 하던 그 시절,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행복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 카드로 계산을 하고 접대 후 남은 술값은 사비로 메우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깃집. 술잔이 오가던 중 친구 박민수 씨가 물었다. 정호야, 요즘 한 달에 얼마나 쓰냐? 난 연금만 받아서 겨우 250으로 버틴다. 정호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뭐 한 350쯤? 근데 솔직히 빠듯해.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우리 나이의 현실이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행복하려면 쓰는 돈이 점점 늘어. 근데 수입은 안 늘잖아.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퇴직 전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도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많지 않았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줄었고 압박도 줄었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여전했다.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행복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앞으로 한 달 생활비를 300으로 맞춰보자.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능은 하겠지. 근데 그렇게 줄이면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줄어들고 애들한테 챙겨주는 것도 줄어들 거야.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을 유지하려면 돈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시간과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호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무료 경제 강연에 참석했다. 주제는 퇴직 후 가게 운영과 행복의 균형이었다. 강연을 맡은 재무 상담가는 그래프 한 장을 띄우며 설명했다. 2025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310만 원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와 식료품, 의료비입니다. 특히 의료비 비중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정호 씨는 메모를 하다 손을 멈췄다. 지금 자신이 지출하는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담가는 말을 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을 느끼는 체감 소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월 소득이 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는 만족도가 빠르게 상승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증가폭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소득보다 더 강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 관계와 건강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상담가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저는 퇴직금이 있었지만 이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상담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부장님, 돈은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고 관계와 건강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브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을 조금 줄이는 대신 시간을 관계와 건강에 투자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현관에 세워둔 낡은 골프백을 한참 바라봤다. 퇴직 전에는 주말마다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식사를 함께 했다. 이젠 그저 먼지만 쌓여 있었다. 그는 문득 돈이 줄어든 이후 끊긴 건 골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주말 그는 오랜만에 골프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 주에 시간 되는 사람, 가까운 파삼라도 갑시다. 비용은 제가 냅니다. 응답은 의외로 빨랐다. 부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갑니다. 저도요. 부장님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낡은 골프백을 끌고 나간 정호 씨는 그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 게임이 끝난 뒤 식당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근황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따뜻한 말들이었다. 며칠 뒤 그는 아내와 가계부를 함께 보며 말했다. 여보, 앞으로 생활비를 320만 원 정도로 맞춰보자. 대신 매달 20만 원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행복 예산으로 쓰자. 여행, 운동, 친구 만나기 뭐든 좋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 숨통도 트이고 마음도 조금 여유로워지겠네. 그 결정을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이상하게도 지출을 줄였는데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 공기도 한결 밝아졌다. 정호 씨는 여전히 가끔 계산기를 두드린다. 하지만 이제 한 달 얼마보다 한 달 어떻게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는 말한다. 나는 한 달 500을 벌던 시절에도 불안했고 지금 320으로 살아도 가끔 걱정은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관계와 건강이 지켜질 때 그 걱정이 훨씬 작아진다는 거예요. 낡은 골프백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먼지가 쌓인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과 웃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됐다. 여러분, 행복의 문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진짜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5살이 된 최명수 씨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뛰는 고달픔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일로 채워져 있다. 명수 씨는 30대 초반부터 스스로 세운 3대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첫째, 소득의 30%는 무조건 노후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 둘째, 부채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셋째, 인간관계와 건강관리는 돈과 동일한 가치로 챙긴다. 그는 제조업 회사의 기획팀에서 근무하며 한 달에 280만 원을 벌던 시절에도 매달 80만 원을 적립식 펀드와 연금 저축계좌에 나눠 넣었다. 당시 주변 동료들은 그 나이에 무슨 노후 준비냐며 웃었지만 명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돈은 시간이랑 복리의 힘으로 불리는 거야. 이 말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정 조언이었다. 40대 후반 그는 연봉이 6천만 원을 넘기자 월 불이백을 150만 원까지 늘렸다. 그 무렵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지만 명수 씨는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 대신 전세로 살며 남는 돈을 채권과 해외 ETF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분산 투자했다. 퇴직 5년 전인 58세에 그는 자신의 자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예금, 투자금, 퇴직연금을 합치니 이미 9억 원이 넘었고 여기에 30년 근속으로 받을 퇴직금 5억 원이 예정돼 있었다. 그는 마음이 놓였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소용없다. 이 생각에 따라 주 3회 수영과 등산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놓치지 않았다. 명수 씨 부부는 매주 토요일 아침 두 자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대학생이던 아들과 직장인이던 딸도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가족 모임은 자녀가 결혼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60세가 되던 해에 그는 계획대로 퇴직했다. 퇴직금 1억 원 중 절반은 안정적인 배당주와 우량 채권에 넣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했다. 그 결과 매달 배당과 이자만으로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 여기에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연금에서 매달 받는 200만 원까지 합치면 총월 현금 흐름은 600만 원을 넘었다. 퇴직 후 명수 씨의 하루는 여유롭다.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아내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주 2회는 영어 회화 스터디에 참여해 해외여행 때 쓸 영어를 연습한다. 그리고 월 1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한다. 기획팀에서 쌓은 문서 작성과 발표 기술을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은 그의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줬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선택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으니 만남이 순수해졌다.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 부부 동반 모임,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과의 작은 음악회까지 그의 일정표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 건강 관리 또한 철저하다.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식단은 70% 채소 위주로 유지한다. 체중은 30대 이후 큰 변동이 없고 의사의 말로는 60대 평균보다 10년은 젊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모든 준비가 가능했던 건 그가 돈을 쓸 때와 모을 때를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되 허영이나 순간적인 욕심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이 새 차를 뽑을 때도 그는 10년 된 중형차를 끝까지 타고 다녔다. 그 대신 남는 돈으로 해외 인덱스 펀드를 사모았다. 지금 그의 자산은 15억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제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를 계획대로 살고 있죠. 지난 가을, 명수 씨 부부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그 여행에서 그는 하루 예산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철저히 지켰다. 돈보다 경험과 시간을 풍성하게 쓰는 법을 알았기에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귀국 후 그는 자녀들에게 노후 준비에 관한 긴 이메일을 보냈다. 돈은 오래 걸려서 모이지만 마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돈과 마음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은 그가 지난 35년간 지켜온 삶의 철학이자 지금의 행복한 노후를 만든 비결이었다. 여러분, 해외 연구들을 보면요. 한 달 얼마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뚜렷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수많은 국가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실험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면 당연히 생활이 편해지고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곡선이 똑바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 1,000만 원을 벌 때 느끼는 행복의 변화가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벌 때의 변화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요. 소득만으로는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 격차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선택의 자유, 신뢰, 그리고 관용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이게 경기 변동이 있어도 꽤 안정적으로 행복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유럽과 북미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은퇴를 하면 직장에서의 느슨한 관계는 줄지만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의 대화와 만남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의 크기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거죠. 건강돌봄 비용 통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빠른 나라일수록 의료비와 장기요양 지출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위소득의 절반 이상이 돌봄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보니 같은 소득이라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금융 쪽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은퇴 초기에 큰 폭의 투자 손실을 보면
평생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자산이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지출 변동 관리가 체감 안정감에 직결됩니다. 반대로 관계와 시간 여유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시간이 넉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나옵니다. 퇴직 전후의 봉사활동, 동호회, 가족 돌봄처럼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이 확연히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해외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관계망과 시간 구조 안에서 그 돈을 쓰고 벌고 지키느냐. 이게 노후의 체감 행복과 안정감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노후 재정 불안과 관계 건강의 위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첫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매달 쓰는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불안이 커지고 작은 지출 충격에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 설계 단계에서 생활비, 건강의료비, 관계여가비를 세 가지 큰 틀로 나눠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관계와 건강에 시간을 먼저 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와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합센터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 치매 조기 검진 주 1회 방문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관 네트워크를 통해 요가, 수영, 합창 등 건강 취미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는 찾아가는 복지버스를 운행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동 검진과 복지 상담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또 전라남도의 마을 단위 경로당 행복학교는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바꿔 주 3회 이상 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육, 마을 역사 기록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무료 혜택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대화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거죠.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해 40세 이상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고 요양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PFLEGVERSICHERUNG 간병보험 제도를 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지원현금 지급, 돌봄 서비스, 주거 개조 비용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재택 돌봄을 우선시해 가능하면 노인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타임뱅크라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는 돌봄 말벗 집안일 지원 같은 시간을 제공하면 그 시간을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같은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부조 시스템입니다. 이런 제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통화처럼 쓰는 방식이라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재정 계획은 돈의 액수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은 관계와 건강의 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지자체 프로그램과 해외 제도를 참고해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한 가지는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등록을 하고 매주 한 번 이상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약속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면 불안한 노후는 서서히 안정과 여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한 평의 마당에도 꽃은 핀다. 마른 가지에도 봄은 온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계획 없이 흘려보내고 관계와 건강마저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 달의 일부를 아껴 모으고 관계와 건강을 함께 갖고 온 사람.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노후의 표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하루는 걱정과 후회로 시작해 불안과 외로움으로 끝납니다. 언제 통장이 비어버릴지 모르는 두려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맞이하는 건 고요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과거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행복이 이제는 돈이 없어서 손이 닿지 않는 거죠. 반면 두 번째 사람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단단합니다.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해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과 함께 사람을 잃지 않으니 매일의 시간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도 오래된 친구와의 통화도 그에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과 습관의 차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달 쓰는 돈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내 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오늘이 미래의 우리를 웃게 만들 수도 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저 자신이 마른 가지에도 봄을 피울 수 있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